안녕하세요, 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2026년 해설 강의를 촬영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제 강의를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께 제 강의가 어떤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제 강의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도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우선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맛보기 강의를 찍은 지도 2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2026년을 맞아서 한번 맛보기 강의를 새로 촬영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2023학년도 초시 때는 언어이해 100분위 75.7%, 표점 51.5 정도의 평이한 성적을 받았다가 제시를 통해서 리트 언어이해 성적을 2024학년도에는 98.6%의 100분위, 표점 63.8, 원점수는 23개를 받았습니다. 즉 표점 12점을 상승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16기 로스쿨생이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 언어이해 멘토로 활동 중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블로그 글을 올릴 때 강사라고 스스로를 표현을 하기가 조금 오글거리더라고요. 제가 전업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멘토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일단 2024학년도 즉 제시 성적표를 통해서 인증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맛보기 강의를 시작을 해보자면, 우선 저의 강의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고안해낸 방식으로, 그리고 제가 이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이런 방법론으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주 대상을 설정을 해봤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해력은 이제 리트 수험생들 중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을 가지신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제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은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국어 기준으로 1, 2등급 정도의 분들이고요. 언어의 100분위가 과거의 저처럼 60에서 70% 에서 고득점 내지 초고득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제 강의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원점수 기준으로 하면 물론 매년 다르긴 하지만 대략 10개 중후반 정도를 받으시다가 좀 초고득점으로 한 20개 초중반 정도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에 쫓겨서 시험 운용을 망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에 너무 쫓겨가지고 첫 번째 제시문을 풀었는데 10분이 지나가 있고, 두 번째 제시문을 풀었는데 20분이 지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약간 멘탈이 흔들려서 그 뒤에 시험 운용까지 완전히 망쳐버려서 반타작 또는 그 이하로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평소에 독해력은 평이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 좋은 성적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의 강의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독해가 되는 제시문들의 문제는 다 맞힐 수 있는데, 독해가 안 되는 제시문들의 당황해서 좀 어버버 하다가 시간을 다 날려버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의 방법론의 기본적인 골자가 독해가 되지 않아도 답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독해력은 전제가 되어야겠지만 독해가 안 되도록 세팅이 된 제시문들이거든요. 리트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난도의 제시문들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서 엄청나게 제한적인 시간 안에 그 문제들 다 풀어내게끔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보기에 독해가 처음에 딱 완벽하게 안 되는 제시문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럼 독해력을 짧은 시간 안에 올리기가 힘든데 그럼 나는 문제를 못 푸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경합선지가 있을 때 맨날 내가 고른 답이 오답인 경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충분히 어떤 리트의 오선지 구성 논리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반면 이 강의는 그냥 보조적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기본적인 독해력에
대한 개선을 좀 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랑 다르게 읽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쟁점을 아예 짚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는 이제 해설 강의를 찍고 기출 분석 파일을 판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멘토링도 종종 하고 있는데요. 멘토링을 할 때 보면 학생분들께서 되게 여러 스펙트럼의 학생들이 많이 오세요. 정말 초고득점을 하시는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저득점을 하시는 분들도 오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본인이 푼 기출 문제를 PDF로 이제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걸 바탕으로 본인이 풀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작업을 제가 멘토링에서 해드리는데, 소통을 할 때 보면은 분명히 똑같은 문장을 읽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 학생분은 좀 완전히 잘못 짚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제 강의보다는 다른 좀 독해력을 올리는 걸 중점으로 두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제 강의는 그냥 좀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잘 살피셔서 제 강의 또는 기출 분석 파일을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 강사한테서는 조금 도움을 받기가 어렵겠다라는 거를 좀 가늠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의 방법론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초시 때는 성적을 올리는데 실패했지만 제시 때는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라.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많은 학생분들께도 알려드렸어요. 제가 감사하게도 멘토 일을 시작한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 올해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아서 많은 학생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그 분들께 이런 방법론을 알려드리니까 결과적으로 저한테 대폭 성적 상승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만 20-30명 정도 되시거든요. 저한테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효하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정립한 이제 세 가지 트랙의 방법론입니다. 이거를 세 개를 다 하시는 거예요. 반년 내지 7개월 동안. 첫 번째는 기출 분석입니다. 이제 기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는 왜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는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냐 하면은 기출의 논리가 다음 해의 리트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선지화되는 문장들은 계속 선지화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오선지 구성 논리들은 정말 계속해서 리트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 시험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이 독해를 할 때 내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야 하고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을 유의해서 풀어야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적어 놓은 것이 이항대립과 상반 문장 같은 것들은 정말 반드시 선지화가 되어 오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저희 기출분석 파일을 잠깐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이게 제가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출분석 파일입니다. 보면은 상반 문장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다 상반 문장에서 나온 그런 선지들이에요. 이 선지들이 전부 다 상반 문장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항대립도 마찬가지고 쭉쭉 나오는데 정말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상반 문장과 이항대립 문장은 보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학생분들이 정말 대놓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다년간의 기출 분석 경험이 쌓였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당연하게 선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장인데, 학생분들께서 그걸 놓쳐서 너무 쉬운 문제를 틀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끊어읽기라는 예시를 들었는데, 선지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선지는 하나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선지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부분들이 다 일치를 해야지만이
옳은 선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제시문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어 부분은 일치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 앞에 주어 부분이 제시문과 틀리다면 그거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스르륵 읽죠.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선지를. 근데 앞에 조금만 끊어 읽고 조금만 더 꼼꼼하게 읽으면은 사실 그냥 제시문의 문장을 조금만 변형해서 갖다 놓은 선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지엽적인 부분을 틀리게 만드는 선지들이. 근데 그 작업, 그 더블 체킹하는 작업 하나를 하지 못해서, 그리고 끊어읽기라는 그 작업을 하지 못해서 아깝게 틀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리트는 기본적으로 만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5개를 틀려도 초고득점이죠. 사실 6개, 7개까지 틀려도 초고득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완벽하게 독해를 해내는 연습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내 독해력으로 맞출 수 있는 거를 틀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출 분석을 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나의 문제점 파악인데요. 이것 역시 기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나의 사고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로 어떤 부분을 놓치고 또 틀리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방법은 이거 다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 이 텍스트를 마주했을 때 처음 기출을 풀어보고 나서 직후에 답을 맞히기 전에 내가 왜 이 답을 골랐고 왜 이 선지는 고르지 않았는지를 옆에 적어두는 겁니다. 선지 옆에. 그러면 그걸 나중에 답과 대조를 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자주 놓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리트는 기본적으로 사고력 시험입니다.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고 방식 자체를 개선하고 훈련하고 체화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모의고사를 풀고 기출을 보고 그런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리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방향성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하고, 그거는 퍼스트 트랙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컨드 트랙을 통해서는 나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짚어내서 세 번째 트랙으로 그거를 개선해서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트랙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의고사를 여러 차례 응시해서 체화를 하는 건데, 우리가 나의 문제점을 알았어. 그리고 리트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지도 우리가 알았어요. 그 첫 번째 트랙이랑 두 번째 트랙을 통해서.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리트라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타임어택이 베이스가 되는 시험이에요. 추리논증보다 언어 이해가 그런 타임어택의 특성이 더더욱 두드러지는 시험입니다. 근데 타임어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정말 주어진 본능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다 라고 아무리 되뇌어도 내가 그걸 충분히 연습을 하고 체화를 해놓지 않으면은 그냥 원래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인데, 제 강의를 첫 해에 들었다가 실패를 했어요. 방법론이 통하지 않나? 근데 두 번째 해에도 제 강의를 선택해서 들어주신 분들이 두 번째 해에는 개선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충실하게 이 첫 번째 트랙이랑 두 번째 트랙을 다 하고 모의고사까지 정말 다수 풀어서 체화를 해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성공을 좀 거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후기를 통해서도 보여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제시 때 모의고사를 50번 넘게 응시했습니다. 근데 그 모의고사를 응시할 때 항상 어떤 방향성을 반드시 세팅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게 어떤 방향성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얻어왔던 그런 그 기출 분석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 기출의 기준들, 그 기준들을 적용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약하다고 판단했던 부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가 조금 약했고요.
그리고 선지에서 계속 눈이 머무는 거. 경합 선지가 있을 때는 제시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가 세웠던 원칙이었는데 그 원칙을 자꾸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이거를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해보겠다라는 방향성을 매번 세팅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모의고사 20개쯤 봤을 땐가? 그때부터는 성적이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20개 초반 내지 중반을 유지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3트랙이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론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제 학생분들 중 한 분이 써주신 후기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후기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방법론들이 잘 담겨 있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활용하신 학생분의 얘기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25학년도의 재시생으로서 100분이 47.8%에서 26학년도에는 92.9%로 성적이 많이 향상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제 강의를 초시 때도 수강을 하셨고 제시 때도 수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배운 것을 체화하려고 노력하는가 였다고 하고요. 초시 때 제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이해된다 하고 넘어가면서 체화하는 연습, 그리고 사고방식을 교정하는 연습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경계하면서 제시를 준비했는데 많은 모의고사 훈련과 방법론 체화, 이 두 가지가 성적 상승에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기출분석 파일은 여러분이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제가 가장 이제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론은 제 강의와 자료를 통해서 기출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아두고, 그리고 본인만의 기출 분석 파일을 만들어 보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거든요. 사람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나 독해를 해온 방식, 읽어온 텍스트의 양, 이런 게 다 상이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제 팁들이 다 맞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자는 저와 같이 가져가되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은 내가 기출에서 좀 더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걸 내가 더 좀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를 행동 강령에 넣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기출 분석 파일을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또 실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 비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 관리는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한 제시문당 8분을 최대로 삼아서 8분이 지나가면은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문제에 5번째 선지를 보고 있어도 내가 그 문제를 아직 다 풀지 못했다면 8분이 되는 순간 그냥 찍고 넘어갑니다. 준비해온 번호로 찍는 거예요. 저는 주로 3번으로 찍는데 지금까지 3번으로 찍어서 마친 적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간이 지체돼서 늘어지고 그 결과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다음 문제들까지 말려서 시험 운용을 완전히 망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좀 유효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멘토링을 계속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내년에는, 즉 2026년에는 로스쿨 3학년이라서 멘토링을 거의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멘토링을 좀 열어두려고 하니까 그때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후기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 후기를 통해서 이런 방법론을 나도 한번 차용을 해보고 싶다, 이번 시험 때 이렇게 준비를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의 강의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026학년도 1번에서 3번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1번부터 3번 해설을 시작할 건데요.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해설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2024년도부터는 제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또는 시간을 재고 직접 풀었을 때 그 사고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리트 시험의 해설 강의는 사후적 강의가 아니라 사전적 강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시험장에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은 제한된 시간, 그리고 굉장히 고난도의 제시문, 그리고 고난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저의 강의의 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시문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기출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출 분석을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장들이 주로 선지화가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들을 위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 역시도 이제 어떤 선지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릴 그 경합 선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답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뭐 그 제시문을 읽고 다 이해가 안 됐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제시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효율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앞에 있는 선지들이 너무 헷갈려서 좀 넘어가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좀 넘어가는 거를 판단을 해야 하는지 등등, 이런 좀 실전적인 팁들을 위주로 알려드리는 해설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시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은 주로 규범 제시문이죠. 법학 전통에서 대체로 자연은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의 총체이자 집단 혹은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소유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그것을 둘러싼 인간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위해 존재한다. 뭔가 어떤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태사상가 베리는 인간이 세계 전체 혹은 타자와 맺는 관계 양식이 인간 중심의 법규범에 반영되어 온 동시에 그러한 법규범에 의해 강화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자, 어떤 비판 문장이 나타났죠. 지적한다라는 거는 비판한다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을 쳐줍니다. 왜 이걸 밑줄을 치냐 하면은 지금까지 비판 문장은 거의 선지화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기출 분석 파일에도 쫙 정리를 해 두었는데, 비판 문장이 나오면은 주로 그거를 선지화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리가 무엇을 비판하고 있냐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즉, 인간 중심의 법규범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 인격만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고 인격 아닌 모든 존재자는 행위의 객체인 물건으로 보는 법은 자연의 가치를 인간의 손익과 관련지어 평가할 뿐 존중하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이 지금 비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격 아닌 모든 존재자를 행위의 객체인 물건으로 봤다라고 해서 저는 지금 모든을 세모를 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모든, 유일한, 모두, 영원히, 이런 약간 극단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주로 선지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앞으로의 해설 강의에서도 계속 보여드릴 거고, 이전의 해설 강의에서도 제가 많이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최장 시간에 걸쳐 최대 다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자연 자원을 향유하기 위해 보호해야 한다는 보전주의적 관점. 자, 이런 식으로 보전주의적 관점. 아까 제가 베리에도 네모를 쳤는데, 이런 어떤 사상의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학자의 이름에 이렇게 네모 또는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이것들이 이정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선지에서 베리라는 이름이 나오거나 보전주의적 관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바로 기억이 나지가 않더라도 어쨌든 기억이 안 나면 돌아와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끔 이게 요 1문단 요 부분에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끔 이정표를 깔아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전주의적 관점 역시 근본적으로 인간의 중심에 둔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보전주의적 관점은 베리가 비판하는 입장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그리고 베리가 주창한 지구법학은, 자, 지구법학이라는 또 하나의 입장이 나왔는데 이거는 베리가 주창한 입장이라고 하죠. 이것 역시도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지구법학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의 권리를 지구권으로 정립하려 한 급진적인 법사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존재라고 하니까 이것 역시도 극단적인 표현의 일환으로 이렇게 세모를 쳐주었고요. 베리가 지금 앞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는데 두 번 다 네모를 치는 거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여러 번 나올 때마다 항상 표시를 해두고 있고요. 그 이유는 선지에서 베리의 입장에 대해서 물어볼 때 베리가
요 1문단에도 있을 수 있지만 뭐 3문단, 4문단 이런 식으로 좀 앞뒤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베리가 한 번 나왔으니까 한 번 네모 쳐두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앞에만 네모를 쳐두었다면은 그럼 그런 경우에는 뒤에 나온 그 문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선지 판단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베리가 이렇게 1문단에도 나왔고 뭐 만약에 3, 4문단에도 나온다면은 뒤에도 나왔었지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면서 약간 마인드맵을 그려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입니다. 비인간 존재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고 있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저는 표시를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니까 여러 뭐 학자 또는 여러 입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할 때 이 학자들의 입장을 내가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읽어요.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흡수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일단 그냥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정표로 삼을 수 있게 동그라미 또는 네모만을 쳐놓고 넘어가서 다시 선지에서 그걸 물어볼 때 다시 돌아오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하나의 문장을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은 보통 그거는 그냥 계속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두 번, 세 번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론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여서 이런저런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찾아보고 이거를 다른 제시문들이랑 뭐 유기적으로 연결 지어서 읽어보고 그러면은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제한된 타임어택 상황이라는 걸 언제나 유념해 두고 전략을 짜야 하는 겁니다. 제한된 타임어택 상황에서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거는 우리의 시간 관리에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악영향을 주는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이정표를 세워놓고 넘어가시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은. 왜냐하면 어떤 선지에서 이 선지가 물어보는 바를 직접적으로 읽고 다시 돌아와서 읽는 거랑 그냥 그러한 방향성 없이 막연하게 읽는 것 자체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약간 범위를 좁혀주는 거죠. 선지를 읽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범위를 좁혀주고 읽으면은 내가 무엇을 캐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스키밍하는 시간도 적게 걸리고 답을 도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적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게 나에게 무슨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읽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레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레건은 살아있음을 넘어 스스로가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는 상대적으로 더 월등한 존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거로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선을 가지며 그 고유한 가치의 잠재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테일러는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까지를 권리의 주체로 이해한대요. 지금 레건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이라는 표현은 또 극단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세모를 쳐줍니다. 모든 생명체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생명체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뜻해요. 자, 그 다음 더 나아가 지구법학. 아까 지구법학 1문단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또 나오고 있죠. 2문단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념이 여러 부분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가 앞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네? 그럼 지구법학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내가 앞에도 가보고 뒤에도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맵을 그려 놓으시라는 겁니다. 읽으면서. 지구법학은 우주의 질서 안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그것이 권리를 가진다는 규범적 결론을 끌어낸다. 이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실체를 갖거나 지리적 영역을 점하는 존재자인 무생물의 권리도 인정된다. 이걸 제가 왜 밑줄을 쳤냐 하면은 뭐뭐이거나 라는 식으로 or의 표현은 선지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어두는 거죠. 이거를 제가 밑줄을 치는 거는 이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읽고 넘어간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제가 밑줄을 치라고 할 때 그냥 정말 밑줄만 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제가 밑줄을 쳤는데 이걸 캐치를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풀이를 해온 거를 제가 바탕으로 이제 진단을 내려드릴 때도 분명히 이렇게 밑줄을 쳐놨는데 그걸 읽기만 했으면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려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밑줄만 쳐서 그런 거예요. 읽는 것도 좀 더 주의 깊게 읽고 한 번 더 읽고 넘어가는 거죠.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실체를 갖거나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점하는 존재자인 무생물의 권리도 인정된다. 요 워딩을 좀 머릿속에 박아 넣듯이 읽는 겁니다. 지구 법학의 지향을 야생의 법이라 표현한 컬리넌, 어떤 또 새로운 학자가 등장했네요. 컬리넌은 다양한 창조물들의 생존과 안녕은 인간이 아니라 지구 행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며 권리 주체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합니다. 자, 지구 법학의 지향을 야생의 법이라 표현한 컬리넌은 요 문장. 아니라가 나왔죠. 상반 문장입니다.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형태의 상반 문장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선지에 등장하는 형태의 문장이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도 좀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밑줄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다양한 창조물들의 생존과 안녕이 인간이 아니라 지구 행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지구 행성에 좀 더 방점을 두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컬리넌은 이제 지구 법학을 주창하는 학자인 거죠. 인류는 그간 법에서 억눌려 왔던 감성과 감각을 되살려 지구 공동체의 춤에 참여하고 그 박자에 스스로 몸짓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권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존재할 권리, 서식지에 관한 권리, 지구 공동체가 부단히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권리 등으로 구체화된다. 제가 이렇게 슬래시를 해놓고 밑줄을 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열 문장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선지화가 됩니다. 이거는 제 기출분석 파일에서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요 나열 문장 이게 페이지 13인데 제가 다시 리뉴얼 할 거라서 지금 페이지는 큰 의미가 없고 이제 나열 문장이 나오는데 요렇게 많은 선지들이 지금까지 나열 문장에 근거를 둔 선지들이에요. 나열 문장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지금 다시 제 지문으로 돌아와서 존재할 권리, 서식지에 관한 권리, 어쩌고 이런 권리 라고 등으로 이렇게 뭐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문장들 있잖아요. 예시 문장들이라든가 그런 문장들을 나열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장들이 정말 선지화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열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밑줄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뭐 예시를 들어주는 문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어떤 문장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떤 문장을 리트가 자주 선지화를 시켜왔는가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지 다른 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밑줄을 치는 거고 뒤에도 나오죠. 강은 강의 권리, 새는 새의 권리,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가지며 각 권리의 존재 양태는 저마다 다르다.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그래서 존재 양태가 다르고 뭐 이런 지구권의 양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문단이고 세 번째 문단은 이러한 권리 개념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법의 근거로 채택한 사례도 없진 않다.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죠. 전문에서부터 우리가 그 일부이자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어머니 지구와의 조화를 언급한 에콰도르 헌법. 자, 에콰도르 헌법이라는 또 새로운 고유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정표를 삼을 수 있게끔 동그라미를 쳐주고 그리고 따옴표 안에 있는 워딩은 선지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묶어줍니다. 에콰도르 헌법이 그 예이다. 헌법에 환경권을 명시한 국가들 대부분이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인류의 지속 가능성만 환경을 보전 관리할 목적이라고 보는데 반해. 자, 뭐뭐에 반해라고 나와 있으니까 상반 문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밑줄을 쳐줍니다. 아까도 제가 맛보기 강의에서 보여드렸듯이 상반 문장은 정말 많이 선지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반드시 밑줄을 쳐야 되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또한 누구든 청원권을 행사하여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자, 청원권을 그러면 정말 단 하나의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예외 없이 모두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모를 치고 또 기억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청원권은 모두가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볼리비아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 이렇게 또 새로운 고유 명사가 나오니까 당연히 동그라미를 쳐주고, 여기에서 자연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생태계가 본성 그대로 유지 회복하는 과정을 도울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다. 자, 또 이제 다른 나라의 얘기가 나오죠. 뉴질랜드. 이렇게 하나의 문단에 어떤 다른 구분 표시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구분 표시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구분 표시를 해주지 않으면 약간 헷갈려요. 이게 어디 부분에 있었는지 약간 헷갈리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일수록 조금 소홀하게 있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왜냐면 뒤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의도해서 겨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리트가 그래서 뒷부분에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표시를 항상 해주는 편이에요. 한 문단 안에서 내용이 갈릴 때. 그래서 다음, 한편 뉴질랜드는 전체로서의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 대신 특정 생태계나 종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뭐 대신 뭐라는 거는 이것 역시도 상반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정 생태계 좀 더 방점을 두는 것이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내가 강이고 강이 나다 라는 마오리족의 믿음을 존중하여 황건우이 강을 법적 인격체로 규정하고 그 권리는 법이 정한 후견이니 강의 이름으로 강을 대리하여 집행할 것을 명시한 태아와 투푸아법이 그 예의다. 흐르던 물길이 가로막힌 강이나 서식지를 침범당한 쇠의 권리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려는 환경운동의 기획을 넘어 구체적인 법리 구성 단계에서도 다루어지게 되었다. 자, 무엇을 넘어라는 거는 A 플러스 B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A고 이게 B겠죠. 구체적인 법리 구성 단계. 그래서 법리 구성 단계까지도 나아갔다라는 거를 이 문장이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까지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면은 인간 중심적 법규범은 자연의 권리 근거를 존재함 자체에서 구한다. 라는 선지죠. 이거는 뭐 당연히 X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본인이 이해를 하셔서 풀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자면 1문단에 있겠죠. 1문단에 이제 뭐 소유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그것을 둘러싼 인간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존재하고 베리는 이런 인간 중심의 법규범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1번 문단에 답의 근거가 있겠지만 이 제시문 자체가 그렇게 난도가 높은 제시문이 아니고 이 선지 역시도 그렇게 난도가 높은 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X를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제가 좀 잡아 드리는 게 많은 학생들이 제 방식을 채택을 하면은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라는 질문을 주실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방식을 채택했을 때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찾는 방식을 좀 훈련을 많이 했는데 모든 선지를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가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되는 제시문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풀리는 선지들은 빠르게 쳐내고 우리가 시간을 써야 할 좀 난도가 높은 선지들의 경우에는 돌아가서 찾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선지까지 일일이 선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문에서 찾아가면서 풀기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지로 한번 가볼게요. 지구법학은 모든 개체의 권리가 동일한 존재 양태를 가진다고 이해한다. 자, 모든 개체의 권리가 동일한 존재 양태를 가진다. 존재 양태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여기서 봤죠. 나열 문장이 선지화가 되는 걸 지금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은 강의 권리를, 새는 새의 권리를,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가지며 각 권리의 존재 양태는 저마다 다르다. 우리가 아까 강조해서 본 문장에서 존재 양태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체크를 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제가 기출 분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장에 집중을 해서 읽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읽다 보면은 선지에서 그게 나왔을 때 바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고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를 치시면 되고, 또 이건 굉장히 야매긴 한데 지금 이 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냥 거의 선지의 반대 내용이 제시문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내용적인 접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합선지 2개가 남거나, 아니면은 뭐 경합선지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3개, 4개 이상의 선지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답을 맞히는 걸 포기하고 그냥 찍어야 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024학년도 즉 제 제시리트 때도 찍는 기준 역시도 다 정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이 포함이 되면 주로 틀린 선지더라 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준이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표현이 포함된 선지들은 주로 틀린 선지들이다 라는 그런 기준을 세우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것도 지금 틀린 선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는 그런 방법을 굳이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열 문장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른 어떤 선지에는 나열 문장이 또 근거가 되었는지를 제가 기출 분석 파일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 2025년도의 문제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5년도 4-2번 선지, 네 번째 문제의 2번 선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2번 선지를 보면은 미오글로빈과 시토크롬은 해물 보철 그룹으로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다 라는 문장이 있죠. 그럼 이거를 제시문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시토크롬 이렇게 나열해 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문장의 앞부분으로 가서 읽어보면은 햄은 단백질의 대표적인 보철 그룹으로 적혈구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데 참여하는 헤모글로빈뿐 아니라 근육에 존재하는 미오글로빈, 미토콘드리아에 많이 존재하는 시토크롬 등의 단백질에서도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보철 그룹으로 작용한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2번 선지를 보면은 미오글로빈과 시토크롬은 해물 보철 그룹으로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다. 이거 맞는 선지겠죠. 여기에서 햄은 단백질의 대표적인 보철 그룹으로 미오글로빈과 시토크롬 등의 단백질에서도 보철 그룹으로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나열 문장이 선지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지로 가면은 보전주의적 관점에서는 법적 권리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 있다. 보전주의적 관점으로 가봐야겠죠. 보전주의적 관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죠? 1번 문단 쪽에 있었습니다. 보전주의적 관점 여기. 보전주의적 관점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기억이 나실 텐데, 일단 여기로 오면은 여기를 읽는 게 아니라 문장의 맨 처음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문장 단위로 읽는 겁니다. 약간 사람의 본능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앞으로 갈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뒤로 이렇게 쭉 읽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앞에 있는 좀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문장 단위로만 읽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본능대로 행동을 하게 돼서 뒤에 부분만 읽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최장 시간에 걸쳐 최대 다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자연 자원을 향유하기 위해 보호해야 한다는 보전주의적 관점 역시 근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에 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법적 권리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인식 전환의 대상이 되는, 인식 전환이 되기 전에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선지는 지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지리적 영역을 점한다는 사실에서 권리 주체성을 도출한다. 자, 지리적 영역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or 문장을 밑줄 쳐놓고 그걸 집중적으로 읽었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읽으면, 이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실체를 갖거나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점하는 존재자인 무생물의 권리도 인정된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러한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점하는 존재자인 무생물의 권리도 인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자, 그러면은 답이 나왔네요. 4번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손가락 걸기라는 기법 있잖아요. 뭐 기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손가락 걸기는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옳은 선지를 고르는 경우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틀린 선지를 고를 때는 이게 정확히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어요. 선지 중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확실하게 짚을 수가 있는데 옳은 선지를 고를 때는 그게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맞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시문 전체와 다 들어맞는 내용이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틀린 선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옳은 선지를 고르는 경우에는 절대 손가락 걸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선지까지 봤는데 컬리넌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감응 능력을 중시하는 기존 법학을 지구 법학과 조율하려고 했다. 한번 이제 컬리넌 쪽으로 가봐야겠죠. 우리가 이정표를 삼아놨었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컬리너는 지구 법학의 지향을 야생의 법이라 표현한 컬리너는 다양한 창조물들의 생존과 안녕은 인간이 아니라 지구 행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며 권리 주체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인류는 그간 법에서 억눌려 왔던 감성과 감각을 되살려 지구 공동체의 춤에 참여하고 그 박자에 스스로 몸짓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뭐 감응 능력을 중시하는 기존 법학을 지구 법학과 조율하려고 했다. 이거랑은 완전히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X를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은 4번을 고르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선 우리는 기억에 대한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보아야겠죠. 기억은 여기 있네요. 이런 사례. 그럼 그냥 3번 문제, 3번 문단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에콰도르는 자연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데 비해 뉴질랜드는 사안별로 규정한다. 자, 이거 우리 아까 밑줄 쳐놓고 왔던 문장이죠. 뉴질랜드는 전체로서의 권리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한 대신에 특정 생태계나 종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을 택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에콰도르는 과연 전체로서의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지를 봐야 할 텐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부터 보면은 어머니 지구와의 조화를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특정한 무언가에 집중한다라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은 그냥 이 문장을 통해서 답을 찾으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치면 되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상반 문장 이런 식으로 좀 선지화가 많이 되는 문장을 밑줄을 쳐놓으면은 답을 고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정확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과 달리 태아와 투푸아법은 자연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한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죠. 이게 뭐뭐와 달리라는 게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X를 치고 이 경우에는 그냥 2번을 고르고 저는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가냐 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했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문제들도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다음 제시문들은 분명히 어려운 제시문들이 나올 것이고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해야 하는 그러니까 제시문이랑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틀린 선지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고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손가락 걸기 기법이죠. 자, 근데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냥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3, 4, 5번 선지를 보면은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모두 지구 공동체의 유지 및 재생을 도울 인간의 역할에 관해 법에 명시한다. 자, 그러면은 이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법에 명시하는지를 봐야겠죠. 에콰도르는 생명과
헌법의 환경권을 명시한 국가를 대부분이 어쩌고저쩌고, 에콰도르는 생명의 순환과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권리 어쩌고저쩌고, 또 그리고 누구든 청원권을 행사하여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고 했으니까 인간의 역할을 명시한 거 맞죠? 이 누구든이 인간을 명시하는 걸 거니까. 그다음에 볼리비아 역시도 이러한 생태계가 본성 그대로 유지 회복하는 과정을 도울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동그라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넓게 읽어가면서 찾을 수가 있죠.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한 문장에서만 답을 고른 게 아니에요. 에콰도르는 여기에 있지만, 그리고 또 이 문장에는 에콰도르가 없지만 이 문장에서 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 읽고 답이 없는데 하고 당황을 했다면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더 더뎌지고 정확도도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넓게 읽고 한 문장, 두 문장까지 더 읽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아가서 읽을 때는 최소 문장 단위로, 최대는 한 문단까지 넓게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선지를 보면은 에콰도르 헌법에서는 누구나 자연을 법적으로 대변할 수 있지만 테아와 투푸아법에서는 특정인만이 특정 생태계를 법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 자, 에콰도르 헌법에서 아까 누구나 청원권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4번 선지의 앞부분은 동그라미입니다. 하지만 뒷부분을 봐야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선지에서는 물어보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의 각 모든 부분이 제시문과 일치를 해야지만 그게 옳은 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하나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제가 끊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끊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테아와 투푸아법에서는 특정인만이 특정 생태계를 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테아와 투푸아법 돌아오면 여기에 있죠. 그러면은 앞부분부터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 내가 강이고 강이다라는 마오리족의 믿음을 존중하여 어쩌고저쩌고, 그 권리는 법이 정한 후견이니 강의 이름으로 강을 대리하여 집행할 것을 명시한 테아와 투푸아법이 그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후견인이 있는 거네요. 그럼 특정인만이 특정 생태계를 법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다음, 에콰도르 헌법과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은 모두 침해된 자연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권리와 별도로 자연도 회복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확인을 해보면은 에콰도르 역시 생명의 순환과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권리 얘기 나오고, 그리고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 역시도 생태계가 본성 그대로 유지 회복하는 과정을 도울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다라고 하니까 자연도 회복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보는 거 맞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동그라미.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서는 시간을 아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방점을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판결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항상 웬만한 제시문들의 세 번째 문제는 보기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보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문을 읽는 것입니다. 발문이라고 하면 요 앞에 있는 요 지시문을 의미를 하는 건데, 윗글을 바탕으로라고 하면은 제시문과 선지의 일치 불일치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시문과 선지가 일치하면은 그건 옳은 선지인 거고, 제시문과 선지가 틀리면은 그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보기는 그저 거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 저는 보기를 안 읽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제시문에서는 뭐 시간이 딱히 부족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보기까지 좀 읽었습니다. 근데 좀 빠르게 읽었어요. 도로 확장 공사 중 어쩌고저쩌고 마을 주민은 훼손된 강을 대리하여, 강을 대리했다라고 하죠. 법원은 강의 권리 주체성을 부정하여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면은 법원 이 A에서는 강을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강을 싫어하는 거죠. 강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강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A에 대해서 물어본 선지들로 가보면 1번 선지가 있죠. A에 대해서 레거는 동의하고 컬리너는 동의하지 않겠군. 아까 레거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했잖아요. 레거는 강의 권리를 옹호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레거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레거는 강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럼 일치를 하죠, 제시문이랑. 그리고 아까 컬리너는 뭐였어요? 컬리너는
지구법학자였습니다. 컬리너는 지구법학자였기 때문에 다양한 창조물들의 생존과 안녕이 인간이 아니라 지구 행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 역시도 지금 상반 문장이 선지화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컬리너는 동의를 할까요? 동의하지 않을까요? 강은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A는 강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1번 선지는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성을 기준으로 풀면은 굉장히 문제 푸는 게 쉬워집니다. 뭔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 제시문의 보기 문제가 되게 좀 쉬운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제 틀려서 저를 찾아온 학생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방향성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도식화를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B에서 보면은 원주민 대표는 병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공사의 중단을 명령했대요. 이 공사가 벼한테 안 좋은 공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B에서는 벼를 좋아하는 거죠. 그럼 벼 플러스입니다. 그럼 B에 대해 베리, 아까 베리는 당연히 지구 법학자니까 벼 좋아하죠. 그러니까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레건, 아까 레건 동물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벼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거 맞죠? 동그라미. 자, 3번. 동물권리보호협회는 동물원 실태 조사 후 오랑우탄을 대리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적절한 거주 조건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니까 C에서는 오랑우탄 좋아하네요. 그쵸? 그럼 베리는 아까 지구법학이라고 했고 모든 존재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랑우탄 좋아해요. 그리고 테일러는 아까 테일러는 뭐였죠? 기억이 안 나면 찾으러 갑니다. 테일러는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까지라고 했으니까 동물은 당연히 권리의 주체에 포함이 되겠죠. 테일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테일러는 오랑우탄 좋아해요. 그쵸? 그러면 테일러는 동의하지 않겠고 여기서 바로 긋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면 4번, 5번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보기 문제는 좀 방향성을 위주로 푸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뒤에 문제들에서도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풀어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